진성그룹 본사 50층 최고전략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거대한 통유리 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파노라마조차 이 숨 막히는 긴장감을 완화시키지 못했다. 12명의 최고임원들은 값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모든 시선이 상석에 앉은 한 남자에게 향해 있었다. 그룹 총수 강지원. 그는 짙은 차콜 그레이 색상의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고 조각처럼 잘생긴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스며들 틈이 없어 보였다. 34의 나이로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이 된 그는 천재적인 경영 감각과 함께 얼음 심장으로도 유명했다. 그의 결정은 언제나 냉철한 데이터에 기반했으며 감정이나 혈연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그의 바로 뒤편 그림자처럼 서 있는 유일한 인물이 비서실장 윤서연이었다. 그녀는 단정한 검은색 스커트 정장에 머리를 하나로 묶고 있었다. 그녀의 존재감은 옅었지만 회의실 안의 누구도 그녀를 무시하지 못했다. 그녀는 강지원의 유일한 방패이자 칼이며 그의 완벽한 업무 속도를 따라잡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회의실의 침묵을 깬 것은 진숭바이오 대표이자 강지원의 사촌동생인 강민혁이었다. 그는 겉보기에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테이블 아래로 무릎을 떠는 것을 애써 감추고 있었다. 그는 오늘 이사회에서 자신의 야심작인 신약 개발 프로젝트 JNS 라이프의 최종 승인을 받아내야 했다. 총수님, 그리고 임원 여러분, JNS 라이프 프로젝트는 단순한 신약 개발이 아닙니다. 이는 진숭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강민혁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화려한 그래프와 장밋빛 전망이 스크린을 가득 채웠다. 그는 잠재적 시장 가치가 수조 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강민혁의 열정적인 설명이 10분간 이어졌지만 강지원은 미동도 없이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은 그가 동의하는지 반대하는지 전혀 짐작할 수 없게 만들었다. 강민혁은 마른 침을 삼키며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겼다. 초기 투자금 5천억 원이 필요합니다. 이는 리스크가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회의실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강민혁은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눈으로 강지원을 바라보았다. 강지원은 여전히 스크린을 보고 있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 작은 소리가 임원들의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들었다. 윤 실장! 강지원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다. 준비한 자료 띄워. 윤서연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태블릿을 조작했다. 즉시 중앙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강민혁이 제시한 화려한 그래프 대신 복잡한 원본 데이터와 분석표가 나타났다. 강 대표. 강지원이 처음으로 강민혁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 눈빛은 얼음보다 차가웠다. 당신이 제시한 자료 3페이지 8번 항목. 임상 이상 성공률 예측치 85%. 근거가 뭐지? 강민혁은 순간 당황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다. 그건 최근 해외 유사 사례와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치입니다. 물론 약간의 변동성은 약간 강지원이 그의 말을 잘랐다. 윤 실장 해당 항목의 원본 데이터 분석 결과 윤서연이 스크린을 다시 조작했다. JNS 라이프의 핵심 성분과 관련된 경쟁사들의 최근 5년간 임상 실패의 데이터가 나열되었다. 성공률은 30%를 넘지 못했다. 당신은 30%의 성공 가능성을 85%로 부풀렸어. 강지원이 차갑게 말했다. 뿐만 아니라 초기 투자금 5천억 원은 1년차에 불과해. 3년차까지 총 투입 비용은 최소 1조 2천억 원. 하지만 당신의 재무제표에서는 이 부분이 교묘하게 누락되어 있군. 강민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장기적인 자금 조달 계획이 따로... 형님, 아니 총수님, 이건 충분히 해볼 만한 사업입니다. 진리이사입니다. 진숭은 당신의 도박판이 아니야. 강지원의 목소리는 이제 노골적인 경멸을 담고 있었다. 데이터를 조작하고 이사회를 기만하려 한 죄가 가볍지 않아. 당신은 진숭바이오를 이끌 자격이 없어. 임원들은 숨을 죽였다. 이것은 단순한 프로젝트 기각이 아니었다. 이 안건은 기각한다. 강지원이 선언했다. 그리고 윤 실장. 네, 총수님.
윤서연이 즉각 대답했다. 오늘부로 진숭바이오에 대한 특별 경영 감사를 실시한다. 강민혁 대표는 모든 직무에서 즉시 배제하고 대기 발령 조치해. 감사팀에 전해. 자금 흐름부터 사소한 법인카드 내역까지 먼지 하나 남기지 말고 털어내라고. 강민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총수님, 이럴 순 없습니다. 내가 그룹을 위해 얼마나... 조용히 해. 강지원의 한마디에 강민혁은 입을 다물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치욕감이 이글거렸다. 내 결정에 불만 있나? 강지원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것은 회의 종료를 의미했다. 그는 단 한 번도 강민혁을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윤서연은 태블릿을 챙겨 들고 강지원의 뒤를 말없이 따랐다. 회의실에 남겨진 임원들은 얼어붙은 강민혁을 애써 외면했다. 탕! 묵직한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강민혁은 부들부들 떨리는 주먹을 쥐었다. 그의 야망은 산산조각 났고 그의 자존심은 짓밟혔다. 총수 집무실로 돌아온 강지원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섰다. 강민혁이 혼자 저지른 짓이 아닐 거야. 그가 낮게 말했다. 분명히 뒤에서 그를 부추기거나 협력한 자가 있어. 감사팀, 박 이사 라인부터 샅샅이 뒤지라고 해. 이미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윤서연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30분 뒤 힐사이드 벤처스 대표단 미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0분 정도 휴식하시겠습니까? 그녀는 언제나처럼 그의 다음 수를 읽고 있었다. 아니, 자료 지금 가져와. 강지원은 다시 얼음 가면을 썼다. 그리고 오늘 저녁 일정은 전부 취소해. 북악 스카이웨이 쪽 별장에 다녀올 생각이야. 알겠습니다. 저녁 8시 이후로 비워두겠습니다. 차량은? 네, 지하철미선. 내가 직접 몰고 가지. 강지원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다. 강민혁의 배신은 불쾌했지만 그보다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했다. 진숙 내부의 썩은 뿌리를 도려낼 계획을 세워야 했다. 그날 밤 9시 강지원은 자신의 검은색 마이바흐 세단을 직접 몰고 있었다. 약한 이슬비가 내리기 시작하며 아스팔트 바닥을 적셨다. 그는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인적이 드문 북악 스카이웨이의 구불구불한 길로 접어들었다. 이곳은 그가 복잡한 생각을 정리할 때 즐겨 찾는 곳이었다. 차 안에는 클래식 음악이 낮게 흐르고 있었지만 강지원의 정신은 온통 진숭그룹의 미래에 집중되어 있었다. 강민혁은 처리했지만 그 배후에 있는 자들은 누구일까? 할아버지 때부터 그룹을 지켜온 원로 이사들일까? 아니면 외부 세력일까? 그는 아버지가 남긴 유언을 떠올렸다. 누구도 믿지 마라. 그는 안개비로 시야가 흐려진 창밖을 보며 미간을 좁혔다. 별장에 도착하면 윤서연에게 추가적인 조사를 지시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윤서연. 그녀는 지난 5년간 그의 곁을 지킨 유일한 사람이었다. 감정 없이 오직 능력으로만 그를 보좌하는 완벽한 비서였다. 차가 내리막 커브길에 접어드는 순간이었다. 반대편 차선에서 갑자기 눈부신 헤드라이트 불빛이 터져 나왔다. 거대한 25톤 덤프트럭 한 대가가 경적을 울리며 중앙선을 넘어 그의 차를 향해 무섭게 돌진하고 있었다. 강지원은 본능적으로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었다. 끼익 빗길에 미끄러지는 타이어 마찰음이 고막을 찢을 듯 울렸다. 하지만 피할 공간이 턱없이 부족했다. 차체는 차가운 금속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에어백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덤프트럭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마이바흐의 운전석 측면을 그대로 강타했다. 광산 전체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금속이 종이장처럼 찢어지고 유리가 산산조각 났다. 강지원의 차는 충격의 여파로 가드레일을 뚫고 어두운 낭떠러지 아래로 굴러 떨어지기 시작했다. 차체가 수십 바퀴를 구르며 나무와 바위에 부딪혔다. 강지원의 의식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부서지고 있었다. 부서진 계기판에 불빛피로 물든 에어백, 그리고 부러진 사이드미러 조각에 비친 트럭 운전사의 모습. 그 남자는 차에서 내려 낭떠러지 아래를 무표정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강지원은 그 눈빛을 인식하려 애썼지만 머리에 가해진 마지막 충격과 함께 모든 것이 깊은 암흑 속으로 사라졌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진 세단은 낭떠러지 아래 멈춰섰다. 빗줄기가 점점 거세지며 사고의 참혹한 흔적들을 씻어내기 시작했다. 덤프트럭 운전사는 잠시 후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처리 완료. 그는 유유히 트럭을 돌려 빗속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북악 스카이웨이는 다시 깊은 정적에 휩싸였다. 같은 시각 강남의 한 고급 바. 강민혁은 축배를 들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진순그룹의 재무담당 박 이사가 앉아 있었다. 강 대표님, 아니 이제 곧 총수님이 되시겠군요. 축하드립니다. 박 이사가 아첨하는 미소를 지었다. 강민혁은 값비싼 위스키를 한 모금에 털어 넣었다. 그의 얼굴에는 낮의 치욕감 대신 잔인한 승리감이 번지고 있었다. 아직 아니지. 하지만 곧 그렇게 될 거야. 강지원의 시대는 오늘 밤으로 끝났어. 그는 창밖에 비 내리는 서울 야경을 보며 웃었다. 한편 진순그룹 본사 비서실. 윤서연은 퇴근하지 못하고 있었다.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그녀의 심장을 짓눌렀다. 그녀는 10분 간격으로 총수의 차량 위치를 추적했지만 잠깐 30분 전부터 신호가 한 곳에서 멈춰 있었다. 그것은 북악 스카이웨이의 가장 외진 구간이었다. 그녀는 강지원의 개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는 갔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다시 걸었다. 여전히 받지 않았다. 그녀의 손이 차갑게 식어갔다. 그녀는 즉시 비상 연락망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경호팀, 지금 당장 총수님 위치로 출동하세요. GPS 신호가 끊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침착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서울대병원 VIPP 병동 7752로 희미한 소독약 냄새와 일정한 기계음만이 방안을 채우고 있었다. 강지원은 꼬박 사흘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그가 처음 본 것은 새하얀 천장이었다. 그는 눈을 깜빡였다. 낯선 공간, 낯선 고통.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고 머릿속은 짙은 안개에 휩싸인 듯 공허했다. 일어나셨습니까? 차분한 목소리에 그가 고개를 돌렸다. 낯선 여자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윤서연이었다. 그녀는 지난 사흘간 거의 잠을 자지 못한 채 이곳을 지키고 있었다. 강지원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경계심과 순수한 공포가 어려 있었다. 그 눈빛은 윤서연이 알던 강지원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던 차가운 통찰력 상대를 압도하던 얼음 같은 카리스마는 온데간데 없었다. 지금 그녀 앞에 있는 것은 길 잃은 아이의 눈이었다. 구세요.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발음은 어눌했다. 여긴 어디죠? 나 아파요. 그는 자신의 팔에 꽂힌 링거 주사바늘을 보며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다. 윤서연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이미 주치의로부터 최악의 상황을 전해 들었었다. 심각한 외상성 뇌 손상입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나셨지만 광범위한 역행성 기억 상실과 인지능력 저하가 보입니다. 의사는 MRI 사진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기억뿐만 아니라 지적 능력까지도 어린아이 수준으로 퇴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서연은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대답했다. 제 이름은 윤서연입니다. 여긴 병원이에요. 당신은?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녀는 총수님이라는 호칭을 참아 입에 올릴 수 없었다. 그 호칭이 의미하는 무게를 지금의 그는 감당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다. 사고?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강지원은 혼란스러워하며 이불을 끌어당겼다. 집에 가고 싶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그는 울먹이기 시작했다. 34세 거구의 남자가 아이처럼 흐느꼈다. 윤서연은 그저 주먹을 꽉 쥘 뿐이었다. 왕은 죽었다.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강민혁이 변호사 2명과 박 이사를 대동하고 들어섰다. 그는 값비싼 검은색 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얼굴에는 슬픔 대신 초조함과 감출 수 없는 흥분이 어려 있었다. 그는 윤서연을 무시하고 곧장 침대로 다가갔다. 형님 정신이 드십니까? 강민혁은 과장된 목소리로 외쳤다.
강지원은 낯선 이들의 등장에 겁을 먹고 침대 구석으로 몸을 움츠렸다. 저리가 무서워. 누구세요? 강민혁은 그 모습을 보고 잠시 멈칫했으나 이내 입꼬리에 비열한 미소가 스쳤다. 그는 의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주치의 소견은 들었소. 진순그룹의 총수가 이 지경이 되었으니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해야겠군. 강 대표님. 윤서연이 앞을 가로막았다. 총수님은 안정이 필요합니다. 용무가 있으시다면 밖에서. 비켜 윤 실장. 강민혁이 그녀를 차갑게 밀쳤다. 이제 총수는 없어. 식물인간이나 다름없는 짐 덩어리만 남았지. 진순그룹 긴급 이사회 규정 제7조 사항에 따라 총수 유고 시 차순희 혈족이사가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소. 그는 변호사가 내민 서류를 흔들었다. 강지원 총수는 현재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임. 변호사가 의사의 소견서를 낭독했다. 따라서 진숭바이오 강민혁 대표가 오늘부로 진숭그룹 회장 직무 대행으로 선임되었음을 알립니다. 불법입니다. 윤서연이 반박했다. 총수님은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이건 명백한 권력 찬탈입니다. 권력 찬탈? 강민혁이 비웃었다. 저걸 봐. 저게 진숭을 이끌던 강지원이라고 저건 그냥 껍데기야. 윤 실장 당신도 이제 내 지시를 따라야 할 거야. 아니 그럴 필요도 없겠군. 오늘부로 비서실은 해체하고 윤 실장은 대기 발령 조치하겠소. 총수의 건강 상태를 외부에 유출하지 못하도록. 그는 경호원 2명을 병실 앞에 세웠다. 지금부터 이 병실은 진숭그룹 보안팀이 통제한다. 그 누구도 특히 윤서연 실장은 내 허락 없이는 한 발짝도 들여보내지 마. 강민혁은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는 듯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병실을 나갔다. 윤서연은 복도에 쫓겨난 채 굳어 있었다. 모든 것이 너무 빨랐다. 강지원이 의식을 찾자마자 강민혁은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그녀는 유리창 너머로 병실 안을 보았다. 강지원은 여전히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울고 있었다. 경호원들은 그를 짐승 보듯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다. 며칠이 더 흘렀다. 강민혁은 그룹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강지원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좌천되거나 해고당했다. 그룹의 자금은 JNS 라이프 프로젝트로 무섭게 흘러 들어갔다. 언론에는 강지원 총수 비극적 사고로 중퇴. 사촌동생 강민혁 위기의 진숭 구원투수로 등판이라는 기사가 도배되었다. 강지원의 다른 가족들도 병원을 찾았다. 그의 계모와 이복 동생들이었다. 그들은 병실에 5분도 채 머무르지 않았다. 아이처럼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는 강지원을 본 그들의 반응은 역겨움과 실망감이었다. 다 끝났네. 저런 바보가 어떻게 진숭의 주인이란 말인가. 민혁이가 맞는 게 차라리 낫겠어. 우린 상속 지분이나 챙기면 그만이지. 그들은 강지원을 완벽하게 버렸다. 그는 더 이상 진숭의 총수가 아니라 가문의 수치이자 골칫덩거리가 되었다. 윤서연은 복도 끝에서 그 모든 대화를 들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지만 동시에 차가운 분노가 타올랐다. 이들은 모두 짐승이었다. 그날 밤 윤서연은 몰래 주치의를 만났다. 주치의는 강민혁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다. 강 대표가 총수님을 다른 요양병원으로 옮기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실상 감금이죠. 경기도 외곽에 있는 곳인데 한번 들어가면 아무도 못 나올 겁니다. 내일 오전에 이송할 계획입니다. 윤서연은 결심했다. 그녀가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강지원은 강민혁의 소나귀에서 영원히 잊힐 것이다. 그녀는 지난 5년간 모은 모든 저축을 인출했다. 진숭 보안팀의 약점을 파악했다. 그들은 강지원을 환자로 대할 뿐 총수로 대하지 않았다. 야간 교대 시간 10분간의 공백, 새벽 3시. 병원은 죽은 듯이 고요했다. 윤서연은 청소부 복장을 하고 VIP 병동으로 잠입했다. 그녀는 비상 계단을 통해 경호원들의 눈을 피했다. 마스터키는 주치의가 몰래 건네주었다. 그녀는 조용히 1007초 위로 병실 문을 열었다. 강지원은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떨고 있었다.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 그리고 자신을 괴물 보듯 하는 시선들. 일어나요.
윤서연이 속삭였다. 강지원은 그녀를 보고 놀랐지만 이상하게도 이 여자는 무섭지 않았다. 며칠 전 자신을 유일하게 걱정해주던 그 눈빛이었다. 누구랬죠? 윤서연, 당신을 도우러 왔어요. 그녀는 병원 환자복 대신 미리 준비한 편한 스웨터와 바지를 내밀었다. 이걸로 갈아입어요. 우린 여기서 나가야 해요. 나가요? 어디로? 난? 그는 두려워했다. 윤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여기 있으면 당신은 영원히 사라지게 될 거예요. 날 믿어요. 난 당신을 해치지 않아요. 내가 당신을 지킬게요. 지킨다는 말, 강지원은 그 단어의 의미를 어렴풋이 이해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가 옷을 갈아입는 것을 도왔다. 그의 몸은 성인 남성이었지만 행동은 5살 아이와 같았다. 윤서연은 그의 손을 잡았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다. 조용히, 날 따라와요. 그녀는 그를 데리고 비상 화물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지하 주차장에는 그녀가 미리 빌려둔 낡은 국산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이 차에 올라타 병원을 빠져나가는 순간 동이 트기 시작했다. 강지원은 뒷좌석에서 창밖의 낯선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윤서연은 백미러로 그를 확인했다. 그녀는 진순그룹 전체를 적으로 돌렸다. 그녀는 이제 도망자 신세였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강지원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윤서연은 전방을 주시하며 대답했다. 아무도 우릴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그녀는 강원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로 향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그녀의 할머니가 물려주신 작은 집이 있었다. 강원도 상이슬 낡았지만 정갈한 기와집 한 채가 안개 속에 숨어 있었다. 윤서연의 차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좁은 마당에 멈춰 섰다. 서울에서 꼬박 4시간을 쉬지 않고 달려온 터였다. 이곳은 그녀의 돌아가신 할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산이자 세상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은신처였다. 강지원은 차에서 내리는 것조차 두려워했다. 낯선 공기, 낯선 소리들. 여긴 어디예요? 그가 불안한 눈으로 윤서연의 옷소매를 꽉 붙잡았다. 그의 손은 크고 강했지만 그를 붙잡는 힘은 어린아이의 것이었다. 이제부터 우리 집이에요. 윤서연이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 끌었다. 안전해요. 아무도 우릴 방해하지 않아요. 그녀는 낡은 대문을 열었다. 집 안은 오랫동안 사람의 온기가 끊겨 쌀쌀했지만 그녀는 익숙한 손길로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강지원은 방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서 모든 것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병원의 하얀색과 달리 이곳은 따뜻한 나무색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방바닥에 손을 대보았다. 따뜻해. 아궁이의 온기가 서서히 방 안으로 퍼지고 있었다. 그날 밤 강지원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졌다. 그들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윤서연의 삶은 2개로 쪼개졌다. 낮에는 강지원의 보호자였다. 그녀는 그에게 숟가락질하는 법부터 다시 가르쳤다. 그는 진순그룹의 총수였을 때처럼 입맛이 까다로웠지만 배가 고프면 아이처럼 투정을 부렸다. 이거 맛없어. 딱딱해. 강지원이 서툰 젓가락질로 콩자반을 밀어내며 불평했다. 편식하면 안 돼요. 몸이 회복되려면 잘 먹어야 해요. 윤서연은 한숨을 참고 그의 밥 위에 생선살을 발라 올려주었다. 그녀는 한때 수천억 원짜리 계약서를 검토하던 손으로 생선 가시를 바르고 있었다. 이따금씩 찾아오는 현기증 나는 현실감에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그에게 글자를 가르쳤다. 강지원. 그녀가 또박또박 종이에 쓴 이름을 그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따라 썼다. 이게 나예요. 그가 자신의 이름을 보며 물었다. 네, 당신 이름이에요. 그럼 당신은 윤서연. 그가 그녀의 이름을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해맑게 웃었다. 그 순진한 미소는 그녀가 알던 어른왕에게서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었다. 그 미소는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밤이 되면 강지원이 아이처럼 일찍 잠든 후에야 윤서연의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작은 창고방에 숨겨둔 위성 인터넷 장비와 보안 노트북을 켰다.
그녀는 더 이상 진숭그룹의 비서실장이 아니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진숭의 모든 보안 시스템과 인적 네트워크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대포폰을 이용해 아직 신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전직 보안팀원과 연락을 취했다. 나다. 흔적을 남기지 마. 사고 당일 북악 스카이웨이 CCTV 원본 영상이 필요해. 경찰에 넘어간 편집본 말고. 그녀의 통장 잔고는 무서운 속도로 줄어들고 있었다. 강지원의 병원비를 정산하고 이 시골집으로 오기 위해 사용한 돈은 막대했다. 강민혁은 이미 그녀의 모든 법인카드와 계좌를 정지시켰다. 그녀는 자신의 명품 가방과 시계들을 중고 사이트에 익명으로 팔기 시작했다. 한때는 그녀의 지위의 상징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강지원의 약값과 두 사람의 식비, 그리고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자금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방바닥에 앉아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모니터에 떠오른 사고 현장 사진을 분석했다. 첫 번째 실마리가 잡혔다. 그녀는 진숭자동차 부품연구소의 한 연구원에게 비밀리에 접근했다. 그는 강지원 총수가 개인적으로 발탁했던 인재였다. 윤서연은 그에게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복구본과 차량 제어 시스템 로그를 분석해달라고 부탁했다. 며칠 뒤 암호화된 메시지가 도착했다. 경찰 보고서는 단순 브레이크 파열로 결론 났지만 이건 거짓입니다. 실장님. 차량 EDR 사고 기록 장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충돌 직전 1.5초간 브레이크 시스템의 외부 원격 제어 신호가 잡혔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브레이크를 무력화시킨 겁니다. 윤서연의 손이 차갑게 식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 미수였다. 그녀의 수사망이 좁혀졌다. 이제 남은 것은 덤프트럭이었다. 강민혁이 그토록 빨리 사고를 덮으려 했다면 트럭 운전사는 이미 처리되었거나 거액을 받고 잠적했을 터였다. 그녀는 교통관제센터의 내부망에 침투했다. 강지원의 비서실장으로서 그녀는 시스템의 모든 백도어를 알고 있었다. 사고 시간 전후로 북악 스카이웨이를 통과한 모든 대형 트럭의 기록을 조회했다. 대부분의 영상은 손상되거나 삭제되어 있었다. 강민혁이 손을 쓴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몰랐다. 윤서연은 진숭 보안 시스템 외에 개인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백업 시스템을 구축해 두었었다. 마침내 그녀는 사고 직전 반대편 차선에서 대기하고 있던 트럭의 흐릿한 번호판을 찾아냈다. 차적 조회. 트럭은 대포 차량이었고 소유주는 이미 한 달 전 사망한 노숙자 명의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트럭이 가입한 보험사 기록이 남아 있었다. 보험 서류에 기재된 운전사의 이름은 김철민이었다. 윤서연은 즉시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김철민의 신용정보를 조회했다. 빙고. 그는 사고 다음 날 자신의 모든 빚을 청산하고 현금 5억 원을 인출한 뒤 자취를 감췄다. 윤서연은 모니터를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강민혁 꼬리가 너무 길었다. 그때였다. 방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강지원이 잠이 깬 듯 부스스한 머리로 걸어 나왔다. 그는 윤서연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자신의 담요를 덮어주었다. 추워요. 자야 해요. 그는 어눌하게 말했다. 윤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다. 이 따뜻한 온기를 가진 남자가 한때는 얼음처럼 차가운 왕이었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를 이렇게 만든 자들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그냥 일이 좀 있어서. 강지원은 그녀의 젖은 눈을 보더니 서툰 손길로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려 했다. 울지 마요. 서연 씨, 울면 나도 아파. 윤서연은 그를 껴안았다. 지금 그녀가 지키고 있는 것은 단순히 진숭의 총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강지원이라는 한 인간의 영혼이었다. 고마워요, 지원 씨. 나 괜찮아요. 이제 정말 괜찮아질 거예요. 그녀는 김철민의 마지막 인출 기록이 찍힌 은행 CCTV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는 강릉의 한 터미널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다. 그녀는 이제 첫 번째 퍼즐 조각을 찾으러 가야 했다. 서울 진숭그룹 본사 50층 총수 집무실. 한때 강지원의 냉철한 이성이 지배했던 그 공간은 이제 천박한 과시욕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강민혁은 거대한 가죽 의자에 거의 드러눕다시피 앉아
시가를 피우며 창밖의 제국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강지원이 아끼던 미니멀리즘 스타일의 집기들을 모두 치우고 화려한 황금색 장식품들로 방을 채웠다. 배기사 강민혁이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다. JNS 라이프 2차 투자금 승인했소. 3천억 당장 집행해. 그리고 다음 주에 발표할 오리온 테크놀로지 인수합병 언론에 대대적으로 터뜨릴 준비하고. 재무 담당 박 이사는 불안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땀을 닦았다. 회장 직무대행님, 오리온 테크는 부실 위험이 너무 큽니다. 강지원 총수님이셨다면 절대 승인하지 않았을 M&A입니다. 게다가 JNS 라이프에 너무 많은 자금이 닥쳐 강민혁이 시가 재떨이를 책상에 내리쳤다. 이제 이 자리의 주인은 나야 강지원은 끝났어. 뇌가 망가진 멍청이가 됐다고. 구시대의 유물들은 싹 다 치워버릴 거야. 그의 눈은 권력에 취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강지원이 쌓아올린 안정적인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위험천만한 당이 실적에 집착했다. 강지원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숙청 대상이 되었다. 전략기획실 임원들, 재무팀의 핵심 인력들, 그리고 감사팀장까지 모두 한직으로 밀려나거나 강제로 사표를 써야 했다. 진숭은 강민혁의 독단적인 질주에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강민혁의 시선이 윤서연의 이름이 적힌 서류에 멎었다. 그녀는 무기한 병가 상태였다. 그는 윤서연을 해고할 수 없었다. 그녀가 강지원의 비밀을 너무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를 조용히 처리할 방법이 필요했다. 윤서연 실장, 아직도 강원도 어디 시골에 처박혀 있나? 그렇습니다. 그녀의 모친 명의로 된 낡은 집입니다. 감시 인력을 붙여두었지만 특별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냥 그 식물인간이 된 강지원이랑 같이 칩거 중인 것 같습니다. 박 이사가 보고했다. 강민혁은 비웃었다. 여전히 그 멍청이를 돌보고 있단 말이지. 충성심인지 어리석음인지. 좋아. 그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지. 그는 즉시 법무팀을 시켜 거액의 위로금이 담긴 자발적 사직서를 준비시켰다. 이걸 받아먹고 입을 닫으면 살려두고 거절하면 그땐 강지원이랑 같이 묻어버리면 그만이야. 며칠 후 강원도 산골의 낡은 집, 우체부가 등기우편을 전달했다. 윤서연은 진순그룹의 로고가 찍힌 두툼한 서류 봉투를 차가운 손으로 받아들었다. 그녀는 마루에 앉아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사직서와 함께 10억 원짜리 수표가 들어있었다. 입막음용이었다. 마침 강지원이 마당에서 주워온 들꽃을 들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서연씨, 이거 예뻐요. 그는 해맑게 웃으며 꽃을 내밀었다. 그는 그녀가 지금 진순그룹 전체와 맞서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팔아치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윤서연은 사직서를 구겨쥐었다. 10억 원. 그 돈이면 지금의 궁핍한 생활을 청산하고 강지원의 더 나은 치료 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항복을 의미했다. 그녀는 일어섰다. 고마워요, 지원씨. 꽃 정말 예쁘네요. 그녀는 그 서류를 아궁이 속으로 던져버렸다. 종이는 순식간에 타올라 재가 되었다. 그날 밤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다. 윤서연은 창고방에서 노트북으로 진순그룹의 주가 차트를 확인하고 있었다. 강민혁이 오리온 테크놀로지 인수를 강행했다는 속보가 떴다.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진숭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매 엉청한 놈, 그건 함정이야. 윤서연은 강지원이 이 M&A 건을 검토하며 남겼던 메모를 기억해냈다. 오리온은 겉만 번지르르한 빈 껍데기. 내부 부채가 핵심 자산을 초과한다. 인수하는 순간 그룹 전체가 유동성 위기에 빠질 함정. 그녀는 스트레스로 관자놀이를 짓눌렀다. 빗소리가 너무 거셌다. 그때 텔레비전에서 긴급 경제 뉴스가 흘러나왔다. 평소라면 강지원은 이런 소리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방구석에서 나무 블록을 쌓으며 놀고 있었다. 앵커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방안을 파고들었다. 진순그룹의 주가가 개장 10분 만에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신임 강민혁 직무대행의 무리한 M&A 추진이 시장의 신뢰를, 강민혁이라는 이름, 그리고 진순그룹, 강지원이 블록을 쌓던 손을 멈췄다. 그의 고개가 천천히 텔레비전 화면으로 돌아갔다.
그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윤서연은 두통 때문에 습관처럼 커피를 끓이기 시작했다. 강지원이 총수였을 때 그는 코스타리카의 특정 농장에서만 생산되는 최고급 원두만을 고집했다. 윤서연은 도망칠 때 다른 것은 다 버렸어도 그 원두 한 봉지만은 챙겨 나왔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은 원두를 갈기 시작했다. 진하고 무거운 커피 향기가 방 안에 퍼져나갔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텔레비전 화면 속 폭락하는 주가 그래프, 앵커의 날카로운 목소리, 그리고 그녀의 신경을 안정시키던 그 익숙한 커피 향기. 이 세 가지 감각이 강지원의 뇌 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강타했다. 강지원이 낮은 신음을 흘렸다. 지원 씨 왜 그래요? 괜찮아요. 윤서연이 걱정스럽게 다가갔다. 강지원의 눈이 변해 있었다. 순진무구한 아이의 눈빛이 사라지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가운 분노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가 천천히 일어섰다. 저거? 그가 텔레비전 화면을 가리켰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어눌하지 않았다. 낮고 위압적이었다. 오리온테크, 저건 독이다. 윤서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 말투, 그 단어 선택, 그것은 강지원 총수였다. 당장 재무팀 연결해. 박 이사, 그 새끼 지금 뭐 하는 거야? 강지원은 노트북으로 다가갔다. 그는 윤서연이 보고 있던 복잡한 재무제표와 주가 차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이 데이터를 미친 듯이 훑기 시작했다. 자금 흐름이 엉망이야. JNS 라이프, 강민혁, 이 개자식, Fragmented memories flooded his mind. 회의실 강민혁의 비굴한 얼굴, 빗길 속의 트럭 불빛 배신감. 그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너무 많은 정보, 너무 많은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그의 뇌가 과부하를 견디지 못했다. 멈춰. 그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책상을 엎어버렸다. 노트북과 서류들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쾅 하는 굉음에 윤서연이 비명을 질렀다. 지원 씨 정신 차려요. 강지원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극심한 혼란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했다. 당신? 누구야? 여긴 어디야? 그리고 그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몸이 경련을 일으키다이내 축 늘어졌다. 다시 아이의 잠든 얼굴로 돌아왔지만 그의 얼굴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윤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의 맥박을 확인했다. 다행히 안정적이었다. 그녀는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공포와 그리고 희미한 희망이 교차했다. 그는 돌아오고 있었다. 기억의 파편들이 그의 천재성의 그 냉철한 분노가 여전히 그 안에 살아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다. 한편 서울의 진숭 본사. 강민혁은 폭락한 주계에도 불구하고 축배를 들고 있었다. 걱정 마시오, 박 이사. 이건 일시적인 조정이야. 오리온테크의 기술력으로 JNS 라이프는 날개를 달 거라고. 강지원은 이제 끝났어. 누가 날 막을 수 있겠나.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다. 강원도 산골. 윤서연은 쓰러진 강지원의 땀을 닦아주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숨어있을 수만은 없었다. 강지원이 무너진 왕좌를 되찾기 전에 그녀가 먼저 길을 닦아야 했다. 그녀는 노트북을 다시 켰다. 김철민, 강릉 터미널. 기다려 강민혁. 왕이 돌아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지옥의 문을 열어줄게. 저스음 강원도 망theo hơi ấm lạnh lẽo. 윤서연은 낡은 트럭의 시동을 걸기 전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잠든 강지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악몽을 꾸는 날보다 평온하게 잠드는 날이 더 많아졌다. 하지만 그녀는 오늘 그를 홀로 두고 떠나야 했다. 지원씨. 그녀가 그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었다. 나 잠깐 나갔다 와야 해요. 강릉에. 강지원은 잠이 덜 깬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윤서연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이었다. 가지 마요. 가면 안 돼. 무서워. 그의 목소리에는 아이 같은 의존과 불안이 가득했다. 윤서연은 그의 큰 손을 마주 잡았다. 금방 돌아올게요. 약속해요. 대신 지원 씨도 할 일이 있어요.
그녀는 방 한쪽에 쌓아둔 진순그룹의 지난 분기 보고서 몇 권을 꺼냈다. 물론 지금의 그가 읽을 수 있을 리 없었다. 이 종이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아무도 못 만지게 잘 지키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할 수 있죠. 강지원은 그녀의 진지한 표정을 보더니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중요한 일이야라는 말이 그에게 어떤 책임감을 부여한 듯했다. 윤서연은 씁쓸하게 미소 지으며 집을 나섰다. 그녀는 그에게 진숭을 지키라고 말한 셈이었다. 강릉으로 향하는 4시간 동안 윤서연은 완벽하게 다른 사람으로 변신했다. 그녀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촌스러운 뿔테 안경을 썼고 머리는 질끈 동여맨 뒤 낡은 야구 모자를 눌렀었다. 진숭그룹 비서실장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는 이제 돈 때문에 절박한 평범한 심부름꾼처럼 보였다. 그녀의 첫 번째 목적지는 김철민이 5억 원을 인출했던 강릉 시내의 한 은행이었다. 그녀는 은행 CCTV에 찍힌 그의 선명한 얼굴 사진이 필요했다. 그녀는 은행 보안팀장에게 접근했다. 정면 돌파는 불가능했다. 저 실례합니다. 그녀는 보안팀장에게 다가가 준비한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이 사람 혹시 모르시나요? 제 남편인데 도박 빚 5억을 들고 도망쳤어요. 이게 마지막으로 찍힌 곳이라고 해서 제발 애들 분유값이라도 찾아야 해요. 그녀의 눈에는 절박한 눈물이 맺혔다. 보안팀장은 규정 위반이라며 망설였지만 범화의 이야기와 그녀의 처절한 연기에 결국 마음이 약해졌다. 정말 잠깐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김철민의 얼굴이 가장 선명하게 찍힌 고화질 CCTV 캡처본 몇 장을 인쇄해 주었다. 사진을 손에 넣은 윤서연은 즉시 강릉 고속버스터미널로 향했다. 그녀는 터미널의 모든 매표소와 택시 승강장을 돌며 사진을 내밀었다. 이 사람 기억나세요? 며칠 전에 현금을 아주 많이 들고 있었을 거예요.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지만 야간조 택시 기사 한 명이 사진을 유심히 보더니 입을 열었다. 아, 이 양반 기억나지? 돈다발이 든 가방을 아주 애지중지하더군. 행선지가 특이해서 기억해. 정동진 말고 더 구석에 있는 옥계항 근처 작은 포구마을로 갔어. 심장이 뛰었다. 윤서연은 즉시 그 택시기사에게 두둑한 현금을 쥐어주며 그 마을로 가달라고 했다. 낡은 택시가 비포장도로를 달려 도착한 곳은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작은 어촌 마을이었다. 그녀는 김철민의 사진을 들고 마을 이장 집을 찾았다. 이장은 그녀를 경계했지만 그녀가 김철민의 먼 친척이라고 둘러대자 의심을 풀었다. 아, 김서방 말하는 거구먼. 며칠 전에 와서 낚싯배 하나 빌려서 나갔는데 풍랑이 심해지고 아직 안 들어왔어. 저기 바닷가 근처 파란 지붕집이 그 양반이 묵던 곳이야. 윤서연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강민혁의 손이 여기까지 뻗친 것일까 사고로 위장해 그를 바다에 수장시킨 것일까. 그녀는 파란 지붕집으로 달려갔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집안은 누군가 급하게 떠난 듯 어지러웠고 약한 비린내가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방구석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급하게 태운 듯한 서류 더미의 재. 그 재 속에서 타담한 작은 수첩 조각이 보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을린 수첩 조각을 꺼냈다. 거기에는 흐릿하게나마 계좌번호 하나와 영문 이름이 적혀 있었다. 블루 스카이 파트너스. 한편 강원도 상월의 낡은 집. 홀로 남겨진 강지원은 불안감에 방 안을 서성거렸다. 그는 윤서연이 지키라고 말한 서류 더미 앞에 앉았다. 그에게 그것은 의미 없는 숫자와 글자의 나열일 뿐이었다. 그는 무료함을 달래려 윤서연이 장작으로 쓰려고 쌓아둔 낡은 신문지 더미를 뒤적였다. 신문지 한 장이 바닥에 펼쳐졌다. 한면 헤드라인에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얼굴이 실려 있었다. 진순그룹, 강민혁 직무대행, 오리온 테크놀로지, 정격인수. 강민혁.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지난번과 같은 격렬한 두통이 그를 덮쳤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쓰러지지 않았다. 대신 분노와 함께 차가운 계산이 머릿속에서 시작되었다. 그의 눈이 신문기사 옆에 놓인 윤서연의 보고서로 향했다. JNS 라이프, 오리온텍. 단어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재조립되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처음 글을 읽는 사람처럼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아는 사람처럼 서류를 넘기기 시작했다. 그의 손놀림이 점점 빨라졌다. 어눌했던 아이의 모습은 사라졌다. 그는 진숭의 총수로 돌아와 있었다. 아니,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다. 기억은 여전히 조각나 있었지만 그의 본능, 즉 숫자를 읽고 흐름을 파악하고 적의 약점을 꿰뚫어 보는 천재적인 경영 감각이 깨어난 것이었다. 말도 안 돼. 이건 함정이야. 그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오리온 테크 인수는 그룹 전체를 부실하게 만들 거야. 강민혁, 이 멍청한 자식. 그는 윤서연이 보기 쉽게 정리해둔 진숭의 재무제표를 훑어보았다. 자금 흐름이 이쪽으로 쏠려 있어. JNS 라이프. 이건 신약 개발이 아니야. 돈 세탁 창구다. 밤늦게 윤서연이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왔을 때 그녀가 본 것은 충격적인 광경이었다. 강지원은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지피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방 한가운데서 그녀가 가져온 모든 서류와 신문 기사들을 바닥에 펼쳐놓고 있었다. 그것들은 더 이상 무질서한 종이 더미가 아니었다. 진숭그룹의 비리 구조를 보여주는 거대한 지도처럼 완벽하게 분류되어 있었다. 지원 씨, 강지원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아이의 눈이 아니었다. 깊고 차가웠지만 혼란스러움이 남아있었다. 왔어요, 서연 씨. 그는 여전히 존댓말을 썼지만 그 뉘앙스는 완전히 달랐다. 조금 늦었네요. 윤서연은 숨을 참았다. 당신, 기억 돌아온 거예요. 아니, 전부 다는 아니야. 그는 자신의 관자놀이를 눌렀다. 하지만, 알겠어. 저놈이 내 것을 훔쳤고 망가뜨리고 있어. 그는 강민혁의 사진을 가리켰다. 그리고 당신이 날 지키고 있었다는 것도. 윤서연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주저앉았다. 그녀는 김철민의 집에서 가져온 수첩 조각을 그에게 내밀었다. 블루스카이 파트너스, 김철민에게 돈을 보낸 곳이에요. 강지원은 그 이름을 보더니 차갑게 웃었다. 그 웃음은 윤서연이 알던 얼음망의 웃음이었다. 블루스카이, 박 이사의 개인 금고 이름이군. 내가 몇 년간 쫓던 유령 회사지.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한 사람은 살인미수의 증거를, 다른 한 사람은 내부 비리의 핵심을 쥐고 있었다.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강민혁이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할 거야. 강지원이 예언처럼 말했다. 나를 공식적으로 해임하고 자신의 자리를 공고히 하려고 하겠지. 맞아요. 일주일 뒤입니다. 이미 통지서를 받았어요. 물론 내 사직서와 함께였지만. 윤서연이 아궁이 속 쟤를 바라보며 말했다. 좋아. 강지원이 일어섰다. 그는 아직 몸을 완벽하게 가누지 못했지만 그의 눈빛은 진숭의 모든 임원을 떨게 하던 그때의 눈빛이었다. 그럼 파티에 가야지. 초대받지 않은 손님으로. 하지만 어떻게 당신은 아직 법적으로는 금치산자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당신이 필요해, 윤 실장. 강지원이 처음으로 그녀를 예전의 호칭으로 불렀다. 일주일 안에 박 이사와 강민혁을 연결하는 모든 증거를 찾아내. 나는 내가 잃어버린 기억 대신 진숭의 미래를 되찾을 전략을 짜겠어.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반격이 마침내 그 서막을 올렸다. 진숭그룹 본사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대강당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오늘 안건은 단 두 가지였다. 강지원 총수 심신상실로 인한 공식 해임안, 그리고 강민혁 직무대행의 제3대 총수 공식 취임안. 강민혁이 자신의 승리를 공표하기 위해 만든 자리였다. 강민혁은 최고급 실크 정장을 입고 의기양양하게 강당에 들어섰다. 모든 주주와 이사진이 그에게 아첨하는 미소를 보냈다. 박 이사는 그의 바로 뒤에서 서류 가방을 들고 따랐다. 강민혁은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강지원이란 존재를 진숭의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버릴 참이었다. 신사숙녀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강민혁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우리는 비극적인 사고로 인해 리더를 잃은 진숭의 아픔을 딛고 그가 연설을 시작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관광당의 육중한 정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입구로 향했다. 정적,
그리고 구두굽 소리가 울려 퍼재었다. 한 여자가 먼저 들어섰다. 더 이상 시골의 도망자가 아닌 날카로운 칼날처럼 다듬어진 모습의 윤서연이었다. 그녀는 단호한 표정으로 앞을 보고 걸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한 남자가 있었다. 강지원. 그는 사고 전보다 더 마른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은 예전의 얼음망보다 더 깊고 차가웠다. 마치 지옥의 밑바닥을 보고 돌아온 자의 냉기였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강당의 온도가 몇 도는 내려간 듯했다. 강민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손에 쥔 마이크가 부들부들 떨렸다. 네가 어떻게... 넌 뇌가 망가졌잖아.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갈라져 나왔다. 강지원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윤서연과 함께 곧장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주주들은 유령이라도 본 듯 길을 텄다. 저건 강지원 총수. 말도 안 돼. 회복한 건가?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퍼져나갔다. 강지원은 강민혁을 무시하고 주주들을 향해 섰다. 윤서연이 그의 옆에 서서 노트북을 연단에 올렸다. 윤 실장. 강지원이 낮게 말했다. 시작해. 윤서연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당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터졌다. 오늘 이 임시주총은 강민혁 직무대행이 소집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위임받은 소액주주들의 긴급 발의로 소집된 것입니다. 그리고 안건은 강지원 총수의 해임이 아닙니다. 그녀는 스크린을 켰다. 안건 1. 강민혁 직무대행 및 재무담당 박 이사에 대한 살인미수 및 횡령 배임 혐의 고발 건입니다. 강당이 얼어붙었다. 무슨 헛소리야. 강민혁이 고함을 질렀다. 윤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첫 번째 자료를 띄웠다. 강지원 총수님의 사고 당일 차량 EDR 기록입니다. 그래프가 스크린을 채웠다. 경찰은 단순 브레이크 파열이라 결론 내렸지만 원본 데이터입니다. 충돌 1.5초 전 외부 해킹 신호로 인한 강제 브레이크 잠금 해제 기록입니다. 그녀는 다음 사진을 띄웠다. 덤프트럭 운전사 김철민의 얼굴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사고 다음날 김철민에게 5억 원이 입금된 내역입니다. 박 이사의 얼굴이 땀으로 번들거렸다. 조작이야. 저런 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 조작이라고요, 박 이사님. 윤서연이 차갑게 웃었다. 그럼 이것도 조작입니까? 스크린에 뜬 것은 블루스카이 파트너스라는 유령 회사의 로고였다. 김철민에게 돈을 보낸 곳입니다. 박 이사님께서 지난 5년간 비자금을 관리해 오신 차명 회사죠. 박 이사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나는 몰라? 모래우신다고요. 윤서연은 결정타를 날렸다. 그럼 이 녹음 파일은 어떻습니까? 그녀는 파일을 재생했다. 강민혁과 박 이사 간의 통화 내용이었다. 처리 확실하게 한 거 맞지? 그 트럭 운전사 김철민이라는 놈 바다에 수장시킨 거 맞나? 강민혁의 목소리 걱정 마십시오. 블루스카이 자금으로 깨끗하게 처리했습니다. 이제 진숭은 우리 겁니다. 박 이사의 목소리. 강당은 아비규환이 되었다. 주주들의 분노에 찬 고함이 터져나왔다. 살인자다. 당장 저놈들을 끌어내. 강민혁은 출구를 향해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강당의 문은 이미 윤서연이 미리 배치해둔 진숙 내부 보안팀 강지원의 충신들에 의해 막혀 있었다. 모든 것이 혼란에 빠진 그때 강지원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든 소음을 압도했다. 조용. 순간 강당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강지원은 박 이사와 강민혁을 경멸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다. 살인 미수. 그건 검찰이 다룰 문제다. 그는 주주들을 향해 돌아섰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내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진숭을 구하기 위해서다. 그가 손짓하자 윤서연이 스크린의 화면을 바꿨다. 화면에는 진숭그룹의 재무제표가 떠올랐다. 강민혁, 강지원이 불렀다. 넌 살인자일 뿐만 아니라 무능하기까지 해. 강지원은 오리온 테크놀로지 인수권을 가리켰다. 넌 이게 JNS 라이프의 날개가 될 거라 했지. 이 사회를 그렇게 속였어. 그는 숨겨진 데이터를 스크린에 띄웠다. 실상은 이거다.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오리온테크에 숨겨진 부채 1조 2천억 원이었다. 강민영 역은 JNS 라이프라는 유령 회사로 빼돌린 자금을 메우기 위해 그룹 전체를 담보로 이 쓰레기 회사를 인수한 거다. 진숭은 지금 유동성 위기 직전이야. 이틀 뒤면 1차 어음 만기도 막지 못해 부도 처리될 판이었다고. 주주들은 이제 공포에 질렸다. 자신의 재산이 휴지 조각이 될 위기였다. 강지원, 내가 잘못했다 형님? 강민혁이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다. 내가 탐욕에 눈이 멀어서. 강지원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보안팀, 그가 명령했다. 저 두 놈 검찰에 인계해. 횡령배임 살인교사 혐의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보안팀 요원들이 비명을 지르는 강민혁과 박 이사를 끌고 나갔다. 강당에는 다시 정적만이 남았다. 강지원은 단상 중앙에 섰다. 그는 더 이상 얼음왕이 아니었다. 그는 진숭 그 자체였다. 내 해이만은 기각된 것으로 알겠다. 그의 목소리는 절대적인 권위를 담고 있었다. 그는 굳어버린 이 사진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이제 진숭을 다시 세우기 위한 진짜 회의를 시작하지. 그는 윤서연을 바라보았다. 윤서연은 기다렸다는 듯이 구조조정 및 정상화 계획안이 담긴 첫 번째 파일을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왕이 그의 왕자로 완벽하게 복귀하는 순간이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진숭그룹은 놀라운 속도로 제자리를 찾아갔다. 강민혁과 박 이사를 비롯한 부패 세력의 구속은 재계에 거대한 경종을 울렸다. 강지원의 극적인 복귀와 그가 폭로한 진실은 진숭을 최악의 부도 위기에서 구해냈다. 강지원은 즉각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하지만 그의 방식은 과거와 달랐다. 무자비한 칼날을 휘두르는 대신 그는 정확하게 썩은 부위만을 도려냈다. 강민혁이 무리하게 추진했던 JNS 라이프 프로젝트는 전면 백지화되었고 독소 조항으로 가득했던 오리온테크 인수 계약은 법적 대응을 통해 무효화되었다. 총수 집무실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한때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50층은 이제 활기 넘치는 전략사령부와 같았다. 강지원은 여전히 날카롭고 명철했지만 그의 지시에는 과거에 없던 이해가 담겨 있었다. 그는 강민혁에 의해 부당하게 좌천되었던 실무진들을 다시 불러 모았다. 여러분의 능력을 믿습니다. 강민혁이 망가뜨린 진숭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지켜온 진숭의 가치를 다시 증명해 주십시오. 그의 말에 직원들은 감동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윤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비서실장의 직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진숭그룹의 실질적인 2인자이자 핵심 전략가였다. 그녀는 강지원의 의도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행에 옮겼다. 두 사람은 밤낮 없이 함께 일했다. 예전처럼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서 일했지만 그들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강한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신뢰를 넘어 생사를 함께 헤쳐나온 전우애와 비슷했다. 윤서연은 강지원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했다. 그는 더 이상 직원들을 숫자로 보지 않았다. 그는 회의 중에 실무자의 작은 아이디어에도 귀를 기울였고 수고했어 혹은 고맙네 같은 말을 자연스럽게 건넸다. 그녀는 가끔 생각했다. 지금의 강지원은 과연 누구일까? 모든 것을 꿰뚫어 보던 차가운 왕일까? 아니면 시골집에서 그녀의 옷자락을 붙잡던 순진한 아이일까? 그날 밤 진숭그룹의 정상화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었을 때였다. 늦은 시간까지 집무실에 남아있던 두 사람. 윤서연은 마지막 보고서를 정리하며 퇴근을 준비하고 있었다. 윤 실장. 강지원이 그녀를 불렀다. 그는 거대한 통유리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네, 총수님. 지시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그녀는 언제나처럼 프로페셔널한 자세로 그에게 다가갔다. 강지원은 그녀를 돌아보지 않으신 채 유리창에 비친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며 말했다. 기억이 거의 다 돌아왔어. 윤서연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축하드립니다. 완벽하게 회복하셨군요. 아니, 그가 천천히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다. 완벽한 회복이 아니야. 완벽한 변화지. 그는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다. 여기가 달라졌으니까. 그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사고 이전의 강지원은 오만했어. 진숭이 세상의 전부였고
사람은 그저 도구에 불과했지. 당신조차도, 윤서연 당신조차도 나에겐 가장 유능한 도구였을 뿐이야. 그의 솔직한 고백에 윤서연은 그저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하지만 내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아니, 강민혁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 내 곁에는 아무도 없었어. 피를 나눈 가족조차 나를 짐 취급하며 버렸지.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내가 5살 아이의 지능으로 병실 구석에서 떨고 있을 때 나를 인간으로 대한 사람은 당신 하나뿐이었어. 그는 윤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왜 그랬지? 왜 날 버리지 않았어? 당신은 나를 배신한 강민혁 밑에서도 얼마든지 부와 지위를 누릴 수 있었어. 그런데 왜? 모든 걸 버리고 바보가 된 날 선택했지. 그것은 그가 기억을 되찾은 후 마음속에 품고 있던 가장 큰 질문이었다. 윤서연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진심을 꺼냈다. 저는 총수님을 지킨 게 아닙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저는 강지원이라는 사람을 지킨 겁니다. 제가 알던 그 차가운 총수가 아니라 시골집에서 제게 들꽃을 꺾어주던 제 눈물을 닦아주던 따뜻한 영혼을 가진 그 사람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강지원의 심장이 강하게 울렸다. 그는 깨달았다. 시골집에서의 기억은 단순한 퇴행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가운 가면 속에 숨겨져 있던 자신의 진짜 모습, 윤서연만이 알아봐준 본 모습이었다. 내가 기억을 잃었을 때 당신이 나의 기억이었어. 그가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세상이 나를 버렸을 때 당신이 나의 세상이었지. 그의 손은 따뜻했다. 더 이상 얼음 왕의 손이 아니었다. 당신은 나를 구하기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걸었어. 윤 실장. 당신의 명예, 당신의 재산, 심지어 당신의 목숨까지도. 그는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았다. 나는 진숭을 되찾았지만 당신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 경수님. 아니. 강지원이 그녀의 말을 막았다. 이제 총수라고 부르지 마. 그는 그녀를 부드럽게 끌어당겼다. 나는 더 이상 진숭의 총수로서 당신에게 명령하고 싶지 않아. 나는 강지원이라는 한 남자로서 당신 곁에 서고 싶어. 서연 씨, 그가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나는 당신이 구한 이 목숨과 당신이 일깨워준 이 마음으로 남은 평생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 나에게 그런 자격을 주겠어. 윤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공포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모든 고통을 보상받는 완전한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지원 씨. 강지원은 그녀를 부드럽게 안았다. 그것은 진숭의 총수가 비서실장에게 한다는 포옹이 아니었다. 한 남자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여인에게 바치는 감사와 사랑이 담긴 첫 포옹이었다. 사무실의 차가운 유리에 두 사람의 따뜻한 실루엣이 비쳤다. 서울의 야경이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왕자는 주인을 되찾았고 얼음왕은 비로소 사랑을 배웠다. 시련의 폭풍은 지나갔고 상처는 아물었으며 모든 것을 되찾은 두 사람의 아름답고 로맨틱한 사랑이 이제 막 진숭의 새로운 역사와 함께 시작되고 있었다.